안녕하세요. 3JS 기반 샌드위치 개발, 배민에서 샌드위치 쌓으래요. 근데 3D로 세션 발표를 맡은 그로스 웹프론트 개발팀 신세희, 전소희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샌드위치 쌓기 프로그램의 배경, 3JS 맛보기, 2D 뷰와 3D 뷰의 조합, 샌드위치 애니메이션 만들기, 실전 서비스 환경 대응하기를 순서로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중에 3번까지 발표하고 4번과 5번은 소희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니까 발표 들으시면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샌드위치 쌓기 프로그램은 고객들이 배달의 민족을 더 자주 방문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용자 참여형 리워드 프로그램인데요. 출석이나 주문 등의 미션을 수행하면 샌드위치 재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재료로 샌드위치를 쌓으면 단수에 따라 포인트나 쿠폰 등 보상을 획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배민 앱에서도 참여를 해보실 수 있는데 사용해보시면서 발표를 들으셔도 더 잘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샌드위치 쌓기 프로그램에서 저희는 어쩌다 3D를 사용하게 됐을까요? 먼저 저희 배달의 민족 앱이 최근에 리브랜딩 과정에서 기존의 2D 이미지들을 3D 이미지로 전환하고 있던 추세였어요. 그래서 그 추세에 맞춰서 3D 물성을 사용해 보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도 사용자가 3D 샌드위치를 직접 좌우로 돌려보고 쌓아보는 경험이 2D UI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강력한 실제감과 소유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D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3D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자마자 저희는 바로 여러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을 했는데요. 작업자 신모 씨는 입사 이후에 쭉 백오피스 어드민 관련 업무만 해왔기 때문에 3D는커녕 모바일 웹뷰 개발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고, 작업자 전무 씨는 모바일 웹뷰 개발 경험은 있지만 3JS, 웹GL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또 모바일 웹뷰 환경이었기 때문에 성능 이슈뿐만 아니라 iOS와 안드로이드 크로스 플랫폼 대응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개발 일정도 빠듯했는데요. 빠듯한 상황임에도 배민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학습하면서 동시에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해서 기획과 디자인의 개발 과정도 공유를 드려야 했습니다. 둘 다 한 번도 3JS를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라이브러리 학습을 하고 적용까지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데 팔당댐 왕복 코스에 도전하는 느낌이었죠. 이 상황에 저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대한민국 직장인인 저희는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를 되뇌이면서 팔당댐 왕복 코스에 도전을 했고 3JS 핵심 개념 학습부터 여러 트러블 슈팅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샌드위치를 쌓는 프로그램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저희처럼 3JS를 처음 개발하는 사람이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겪은 것과 동일하게 기초, 응용, 최적화 및 개선의 단계로 경험기를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발표가 개발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 2D와 3D를 조합한 웹프론트엔드 개발 과정이 궁금한 분, 프리퀀시 마케팅 웹프론트 개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3JS 맛보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3JS 맛보기에서는 3D 오브젝트인 메쉬와 기본 3요소인 씬, 카메라, 렌더러, 그리고 조명과 그림자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3JS 기본 물체 구성 시에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개발 활용 팁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3JS 혹은 3D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런 3D 오브젝트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메쉬라는 개념입니다. 식빵이나 치즈, 토마토 같은 샌드위치 재료들이 바로 각각 하나의 메쉬인 건데요. 이 메쉬는 지오메트리와 매터리얼의 조합입니다. 지오메트리는 3D 객체의 모양, 매터리얼은 색깔, 광택, 투명도, 질감 등 객체의 표면 속성입니다. 지오메트리와 매터리얼이 결합되어서 이렇게 빨간 토마토, 질감 있는 돈가스, 반짝반짝한 탕후루 등의 메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3D 세계에는 물체 그 자체인 메쉬 말고도 이해해야 할 기본 개념들이 더 있습니다. 씬과 카메라, 렌더러의 3요소인데요. 갑자기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어렵지 않으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C는 말 그대로 3D 공간의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샌드위치를 쌓는 공간이 바로 이 씬인데요. 토마토나 돈가스, 탕후루 같은 아까와 같은 메쉬들이 이 3D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쌓이고 떨어지는 거죠. 씬은 단순히 배경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3D 오브젝트와 배경색과 안개 등의 요소도 포함하는 큰 개념입니다. 카메라는 사용자의 눈, 사용자의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눈으로 식빵을 위아래로 살펴볼 때와 똑같이 카메라의 위치나 각도에 따라 같은 3D 객체라도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내려다볼 때, 옆에서 볼 때, 아래서 볼 때 물체가 모두 다르게 보이고 있죠. 이 카메라의 종류에는 원근 카메라와 직교 카메라가 있는데요. 왼쪽의 원근 카메라는 보시는 것처럼 멀리 있는 물체를 작게 표현해서 자연스러운 깊이감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직교 카메라는 원근감이 없고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물체를 동일한 크기로 표현합니다.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카메라는 이 중 어떤 카메라일까요? 바로 직교 카메라인데요. 원근 카메라의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물체의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려면 복잡한 계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코드 복잡도도 올라가게 되고 맵 프레임 계산에 따른 성능 오버헤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 직교 카메라는 거리와 무관하게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원근 카메라에 비해 연산이나 정렬 등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적고 2D 요소와 3D 요소 간의 정확한 정렬이 가능해서 사용자가 봤을 때도 더욱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디자인 가이드 상으로도 샌드위치 재료들이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로 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직교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씬과 카메라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화면에 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눈에 보이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 렌더러가 3D의 여러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보는 2D 화면으로 렌더링을 해줘야 비로소 저희가 화면에서 3D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3D 공간에서 객체들이 제대로 보이려면 조명도 필요한데요. 조명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림자처럼 자연스러운 명암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조명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 조명 중에서도 저희는 가장 자연스럽게 저희의 샌드위치의 명암을 만들어주는 조명인 디렉셔널 라이트를 선택해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시스템이 있습니다. 3JS에서는 그림자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림자 매핑 타입, 캐스트 섀도우, 리시브 섀도우라는 3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3JS에서는 여러 종류의 그림자 매핑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충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너무 어지러우시죠? 일반적으로 아래 매핑 타입으로 갈수록 조금 더 그림자 처리 수준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림자 처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렌더링 비용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 사용할 것인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그림자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적절히 결정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캐스트 섀도우와 리시브 섀도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캐스트 섀도우는 3D 객체가 다른 객체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기능을 활성화하는 속성이고 리시브 섀도우는 3D 객체가 다른 객체로부터 그림자를 받는 기능을 활성화하는 속성입니다. 이렇게 개념만 들어서는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이미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캐스트 섀도우는 라이트나 메쉬에 활성화해서 조명을 물체에 비춰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속성이고 리시브 섀도우는 바닥면이나 벽면 등의 그림자를 표현할 표면에 활성화해서 그림자를 그려내는 속성입니다. 2가지가 모두 활성화되어야 그림자를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희 샌드위치 쌓기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그림자는 어떤 그림자 설정일까요? 정답은 사용하지 않았다입니다. 수차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기본 조명을 받아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명암만으로도 충분한 표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림자 설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씬, 메쉬, 조명, 그림자 설정 등 3JS 개념을 학습하고 이를 실제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면서 저희가 느낀 점은 정답이 없다, 테스트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끊임없이 수십 번, 수백 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프로젝트에 적합한 값과 설정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팀과 SF 파일을 수시로 주고받으면서 밝기와 조명 등을 테스트하던 과정을 공유드릴게요. 에디터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웹뷰에 올려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3D 에디터에서는 분명히 정상이었던 에셋이 에셋 추출 과정에서 조명 설정이 손실되어서 이렇게 새까만 식빵이 되기도 했고, 에디터에서는 분명 적당한 밝기였는데 웹뷰에 올리면 색상이 너무 밝아지거나 또 반대로 너무 어두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3JS 기본 개념 학습과 더불어서 수많은 테스트의 결과물로 저희의 샌드위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용한 꿀팁도 하나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엑시즈 헬퍼와 기즈모 헬퍼를 개발 환경에서 활성화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3D 월드 좌표계의 X, Y, Z 좌표축을 시각화해주는 엑시즈 헬퍼로는 오브젝트를 이동하거나 회전할 때 내 물체가 지금 내가 의도한 축을 기준으로 이동하고 회전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카메라의 방향을 표시해주는 기즈모 헬퍼로는 그림자 방향이 이상할 때 내 카메라 시점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3D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3JS 기초를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이 3D 객체를 2D 화면 안에 렌더링해야 했기 때문에 2D와 3D를 잘 조합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보시면 이렇게 2D 요소와 3D 요소가 함께 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들을 만약 하나의 레이어에서 모두 처리한다면 3D 작업이 2D 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2D 작업이 3D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작업자들끼리도 코드 충돌이 일어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3D와 2D를 적절히 분리할 수 있도록 3단계 레이어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오버레이 레이어와 캔버스 레이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분리한 건데요. 이렇게 레이어를 분리하면 3D 레이어는 3D 렌더링에만 집중하고 2D 레이어는 UI 컴포넌트와 사용자 인터랙션을 담당하며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기본 레이아웃과 배경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각 레이어가 명확한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또 작업자들끼리도 코드 충돌 없이 분리된 작업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각 레이어가 독립적으로 동작하다 보니 사용자 인터랙션에 따라서 뷰가 변경될 때마다 3D 씬과 2D UI를 각각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 선택 액션이 발생하면 2D 바텀 시트를 올리고 2D 말풍선을 가리고 3D 객체를 상단으로 올리고 3D 카메라 위치 값을 변경하는 등 2D와 3D 씬 각각 개별적 상태 업데이트들이 필요했던 거죠. 코드로 본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재료 선택 액션을 수행하면 뷰를 변경하고 바텀 시트를 오픈하고 카메라 위치나 줌 값을 조정하는 등 2D와 3D 상태 각각을 업데이트 해줘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단일 출처 원칙을 적용한 상태 기반 뷰 전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로비 뷰라는 상태 하나로 모든 뷰 전환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단일 상태를 정의하고 3D 씬과 2D UI들이 이 로비 뷰라는 단일 상태를 구독하도록 했습니다. 하나의 상태 변경으로 뷰를 구독 중인 모든 다른 상태들이 업데이트 되도록 한 것이죠. 이제 기존의 복잡한 코드 대신 체인지 뷰만 수행해주면 해당 뷰를 구독 중인 2D 및 3D 상태들이 의도한 대로 동작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3단 레이어 구조와 단일 출처 원칙을 통한 상태 기반 뷰 전환 시스템을 조합한 아키텍처를 통해서 컨플릭트 없이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고 2D와 3D가 복잡하게 얽힌 UI를 간단하게 관리했으며 결과적으로는 일관성 있는 UI 동작까지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3D 공간의 위치를 어떻게 2D 스크린의 좌표로 변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샌드위치 위에 말풍선을 띄우고 싶을 때 3D 공간에서 샌드위치 최상단이라는 위치를 2D 화면의 픽셀 좌표로 정확히 변환해서 렌더링해야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3D, 2D 좌표 변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먼저 실제 3D 모델을 로드해서 모델의 높이값과 위치값을 뽑아냅니다. 이때의 단위는 물론 3D 공간의 단위입니다. 3D 공간에서의 단위는 미터당 유닛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X축, Y축, Z축 좌표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는 2D 도면은 이런 X, Y, Z축 기준도 없고 픽셀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3D 공간의 단위를 2D 화면의 픽셀 좌표로 변환해야 했습니다.
단위를 변환하기 위해서 저희는 리액트 3 드레이의 HTML 컴포넌트를 사용했는데요. 이 HTML 컴포넌트는 내부적으로 3D 월드의 좌표를 카메라 좌표로 변환하고 정규화된 좌표를 실제 픽셀 좌표로 변환한 뒤에 돔 요소에 이를 적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3D, 2D 좌표 변환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는 샌드위치 높이가 가변적으로 달라지더라도 말풍선이 항상 샌드위치 최상단 위치에 노출되도록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3D 물체를 2D 화면 안에 렌더링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아주 기본적인 3JS 개념들이 무엇인지, 또 개발하면서 3D와 2D가 조합된 뷰를 다룰 때 고민해야 할 포인트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3D 세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은 많이들 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초 지식들을 쌓으셨기 때문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희님께서 실제로 이 3D 샌드위치가 움직이도록 어떤 모션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리고 사용자 경험과 렌더링 안정성을 위해 어떤 애니메이션 전략들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샌드위치 애니메이션 만들기 부분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전환과 함께 샌드위치가 확대 축소되기도 하고 또 재료가 떨어지면서 쌓이기도 하고요. 좌우 스크롤에 따라서 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차례로 이 애니메이션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요소들이 움직이고 조합되었을 때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대 축소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렇게 샌드위치가 앞으로 다가오면서 확대되었다가 또 뒤로 빠지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연출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현실 세계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있고 이렇게 샌드위치 탑이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서 아까와 같은 장면을 만들려면 첫 번째, 샌드위치가 직접 움직여서 다가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메라가 직접 샌드위치에 다가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메라의 이 줌 값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물체나 카메라의 위치를 직접 옮겼다가 원복하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이 카메라의 줌 값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만약 샌드위치 주변에 다른 요소들이 있었고 그 요소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어떤 장면 연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체나 카메라를 직접 움직이는 방식으로 구현해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카메라 설정을 한 가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카메라의 위치나 카메라의 줌값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화면 전환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카메라가 바라보는 곳의 위치, 카메라의 초점에 따라서도 전혀 새로운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대 축소 애니메이션을 살펴보면요. 어떤 경우에서든 이 샌드위치를 일정한 각도로 비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샌드위치의 최상단 꼭대기를 트래킹하면서 카메라의 위치와 초점을 동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료가 더 많이 쌓였는데 이 카메라의 위치와 초점이 그대로라면 어떨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샌드위치의 중앙부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카메라의 위치는 고정을 해두고 초점만 한번 위로 옮겨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시야각으로 바뀌게 되었죠. 전혀 다른 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화면 전환은 이번에 저희가 원했던 작업은 아니었는데요. 저희는 조금 더 일관성 있는 뷰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샌드위치가 낮을 때에도 또 재료가 더 많이 쌓여서 높아졌을 때에도 이 꼭대기 높이에 따라 카메라의 초점과 위치를 업데이트하면서 일관된 시야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요.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몇십 단의 샌드위치가 되더라도 동일한 시야각으로 안정감 있는 뷰를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료 쌓기 애니메이션입니다. 재료를 선택하면 이렇게 재료가 하나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텅 빈 공간에 재료 모델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더라면 카메라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재료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기존에 쌓인 재료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체의 위치를 직접 옮기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재료 쌓기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재료가 추가될 때마다 샌드위치가 아래로 밀려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샌드위치 꼭대기를 기준으로 하는 카메라의 업데이트 덕분입니다. 단계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재료를 선택을 하면 새로운 꼭대기 높이값에 따라 카메라의 초점과 위치가 업데이트됩니다. 그러면서 샌드위치가 아래로 밀려나는 듯한 모습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새로 추가된 재료 모델이 위로 안착하면서 재료 쌓기 애니메이션이 끝이 납니다. 재료 쌓기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카메라와 물체의 복합적인 업데이트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애니메이션입니다. 저희 서비스 홈에서 샌드위치를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해보시면 샌드위치가 빙글빙글 회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3D 요소의 입체감을 전달하면서 또 샌드위치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해 저희가 제안 드리고 또 적용하게 되었던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샌드위치를 중심으로 카메라가 직접 움직이면서 회전을 하면 방금과 같은 회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새롭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광원인데요. 광원과 샌드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카메라가 움직이다 보면 카메라가 광원의 반대편으로 들어갔을 때에 샌드위치의 어두운 영역을 비추게 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영역을 비추게 되는 화면은 저희가 원했던 씬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광원과 카메라는 고정을 해두고 샌드위치 자체를 회전시키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빛을 포함한 환경은 고정된 채로 이렇게 샌드위치만 회전을 하므로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입체감은 느낄 수 있는 회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둘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좌측은 광원의 반대편으로 들어갔을 때의 어두운 영역을 비추는 구간이 생기고요. 우측은 조명의 경로가 일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원의 존재를 고려해서 때에 따라 필요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애니메이션과 함께 이런 장면 연출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대상이 되는 물체와 카메라 그리고 광원과 같은 이 환경 요소의 관계를 챙기면서 고민해 본다면 처음 3D 애니메이션을 개발하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저희가 서비스를 내보내기 전후로 어떤 고민과 이슈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 문제 해결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총 4가지 케이스를 공유 드릴 거고요. 마지막 발표의 마지막 챕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먼저 저희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특정 기능인데요. 바로 여러 개의 재료를 한 번에 추가하고 랜덤하게 쌓을 수 있는 운명에 맡기기라는 기능입니다. 몇십 개의 재료가 한 번에 추가되고 또 앞서 개발했던 그 재료 쌓기 애니메이션이 그 몇십 번을 실행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저사양 기기에서 잘 감당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지만 또 몇십 개의 재료가 한 번에 움직이는 상황은 시각적으로도 꽤나 어지러울 것 같고요. 또 재료가 다 쌓이기를 기다리는 일도 사용자 경험을 해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상황에 따라 다른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전략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재료를 하나씩 고르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앞서 공들여 만들었던 그 재료 쌓기 애니메이션을 온전히 제공하여서 사용자가 인터랙션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요. 반면 운명에 맡기기와 같이 일괄 처리를 하는 상황에서는 간단한 페이드인 애니메이션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능적으로도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사용자에게도 직관적이고 빠른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죠. 다시 말해서 성능과 사용자 경험이 우려가 되던 부분을 정책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어서 조금 더 사용자의 니즈에 가까운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을 열심히 개발한 후에 또 새로운 종류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같은 애니메이션이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따라 다른 속도로 나타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두 이미지는 디바이스만 다르고 같은 애니메이션인데요. 좌측의 이미지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프레임 단위 애니메이션으로 구현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희가 프레임이 한 번 업데이트 될 때마다 0.1씩 움직여라는 코드를 작성하면 어떨까요? 60fps 기기에서는 초당 6, 30fps 기기에서는 초당 3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속도가 2배나 차이가 나게 되겠죠. 이렇게 디바이스에 따라 사용자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프레임 환경이 다르더라도 최대한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델타 타임 기반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합니다. 리액트 3 파이버의 유즈 프레임 훅은 이 콜백 함수를 받아서 프레임마다 실행을 시키는데요. 이 콜백 함수는 두 번째 인자로 델타라는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는 프레임 사이의 시간 간격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초당 목표 속도를 설정하고 여기에 델타 값을 곱하여서 목표 속도에 맞추어서 움직이도록 프레임 단위의 값을 보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초당 목표 속도가 6이라면 30fps 환경에서는 프레임당 0.2, 60fps 환경에서는 프레임당 0.1만큼 움직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1초에 6단위 같은 애니메이션 속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델타를 활용하여서 값을 보정해 주므로 프레임 수가 다른 기기에서도 최대한 같은 속도를 가지도록 개선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적화의 기본 원칙은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는 것이죠. 3D 씬에서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것들을 그리지 않는 방향이 될 텐데요. 저희 샌드위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재료가 수직으로 아주 높게 쌓이고요. 꼭대기를 기준으로 화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때 화면을 벗어난 아래쪽 재료들까지 GPU가 일일이 다 처리를 하고 있다면 성능 낭비겠죠. 저희는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영역은 그리지 않도록 불필요한 연산이 없도록 처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알아봤던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면을 렌더링에서 제외하는 백페이스 컬링, 카메라 시야각 밖의 객체를 렌더링에서 제외하는 프러스텀 컬링,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이 객체의 디테일을 조정하는 레벨 오브 디테일이나 카메라 시야각 내에 있더라도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객체를 그리지 않도록 처리하는 오클루전 컬링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아래쪽에 있는 화면에 보이지 않는 재료들은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목적에 맞는 방식은 바로 프러스텀 컬링입니다. 3JS에서는 이 프러스텀 컬드 옵션이 활성화되었을 때 이 최적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에도 백페이스 컬링이나 레벨 오브 디테일을 다루는 최적화 옵션은 3JS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 개발 중에 최적화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이 옵션들을 먼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오픈 직후에 저희를 당황스럽게 했던 이슈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부 기기에서만 이렇게 샌드위치의 색상이 의도치 않은 녹색빛을 띠는 현상이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 이슈에 슈렉 샌드위치라는 별명을 붙였는데요. 테스트 당시에는 발견이 되지가 않았던 부분이고 또 일부 기기에서만 재현이 되는 상황이라 무엇 때문인지 또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참 감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해결을 해야 하니까 이슈가 재현되는 기기를 확보해서 여러 모델을 올려보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갔는데요. 그렇게 여러 모델을 올리다 보니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 모델과 정상 모델을 비교를 해봤더니 각 모델의 색상 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델링 과정에서 색상 표현에 이 컬러 팩터 요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녹색의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컬러 텍스처 요소로 색상을 표현한 경우에는 색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선 컬러 팩터 요소의 색상 표현을 처리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었고 1차적으로는 색상 표현 방식을 이 텍스처 요소를 사용하도록 통일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이슈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디자인 팀에 모델링 할 때마다 컬러 텍스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제약을 드리고 싶지가 않았고요. 또 다음 작업을 위해서라도 또 다른 발현 조건이 있지 않을지 싶어서 확인을 조금 더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 끝에 또 다른 발현 조건을 한 가지 더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컬러 팩터로 이 모델링 과정의 색상 표현이 처리되었더라도 캔버스의 그림자 설정이 PCF 계열의 알고리즘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이 슈렉 샌드위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림자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테스트 당시에 그림자를 활성화한다면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겠다고 설정해둔 내용이 있었고 이 설정을 제거하고 모델을 올려봤더니 상단의 모델처럼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부 디바이스에서 PCF 섀도우 맵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 컬러 팩터 요소로 색상이 표현된 부분에서만 이런 색상 이상 현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불필요한 그림자 설정을 제거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3D 모델 파일들도 원복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이 저희 보통 웹 개발을 일반적으로 하면서도 일부 디바이스나 특정 OS 버전에서만 생기는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비슷하게 3D 개발을 다루면서도 이 그래픽 처리 과정에 어떤 차이로 생기는 문제들은 해결 방안을 찾기가 참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겪은 것처럼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색감의 결과물이 디스플레이가 된다면 섀도우 맵이나 색 공간 설정, 색상 표현과 같이 렌더링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검토해 보시면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먼저 기초가 되는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씬 위에 객체, 메쉬가 올라가고 이 같은 씬과 메쉬여도 라이트와 섀도우의 설정으로 또 새롭게 연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HTML2D와 그 내부 캔버스 3D는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 단위 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D와 3D가 함께 구성된 환경에서 개발하기 위해 고민하고 작업했던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오버레이, 캔버스, 백그라운드 이 세 가지 레이어로 계층을 나누어서 2D, 3D 작업자가 독립적인 작업 환경을 가지면서도 단일 상태 기반의 트랜지션으로 일관성 있는 UI 동작을 보장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애니메이션 구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확대 축소 트랜지션을 통해서 이 카메라 설정으로 어떤 변화들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여기에 3D 객체 자체의 위치 이동까지 더하여서
재료 쌓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면서 광원과 같은 이 환경 요소도 고려하면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러블 슈팅 경험을 공유드렸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챙기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분기 전략과 델타 타임 기반의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했고요. 또 안 보이는 것들은 렌더링에서 제외시키는 최적화 방식도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슈렉 샌드위치 이슈와 함께 렌더링 연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점검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도 전달드렸습니다. 3D 개발 그리고 3JS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저희가 2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설계를 하고 또 개발까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처럼 처음 3D를 접하는 분들이 막연함과 어려움은 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발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3D 개발 환경에서는 최소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구나 정도를 느끼셨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